씨앗을 뿌리는 사람과 열매를 수확하는 사람이 다를 수는 없습니다. 운명의 주인공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니까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운명하게 변함없는 법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서윤의 운, 준비하는 미래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살아가고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 현재뿐이지만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알 수는 없지만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너무나 식상한 얘기 같지만 행운도 기회도 더 많이 준비하는 사람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기회인 줄 모르고 놓쳐버리기 쉽고 그러면 운이 없었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저자는 운을 좋게 하는 삶의 원리와 기술은 수학 공식처럼 정확하고 논리적이라고 말합니다. 수학 공식을 모르고 수학 문제를 풀 수 없듯이 운의 원리를 모르면 삶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우주의 질서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듯이 우리의 삶도 일정한 규칙과 흐름이 있다고 합니다. 행운만 타고난 사람도 없고 불운만 타고난 사람도 없기에 행운과 불운을 만났을 때 대하는 삶의 태도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으며 행운을 결정짓는 것은 타이밍과 방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운이라는 것도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준비할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럼 지금부터 행운 가득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운의 원리는 무엇인지, 또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행운은 왜 타이밍과 방향이 결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의 운, 준비하는 미래,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 최고의 인생 트랙과 최저의 인생 트랙이 있다. 저 사람은 참 열심히 사는데 운이 따라주지 않아. 하는 일마다 헛발질이야. 사람이 돈을 비껴가는지 돈이 사람을 비껴가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저 사람 생긴 걸 봐. 어디 봐서 돈이 붙게 생겼어? 그런데 하는 일마다 돈벼락이니 하늘이 도와준다고 할 밖에.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야.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이 하고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운이 좋다, 나쁘다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일단 자기 능력과 노력 이상의 결과를 얻으면 행운, 반대의 결과를 얻으면 불운이라고 정의해 보겠습니다. 매우 자의적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통용하는 운의 의미라고 해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사주 명리학의 세계관은 명확합니다.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는 것이죠. 인간의 생로병사가 자연의 질서와 순환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주 명리학은 자연의 이치를 밝혀 인간 자신을 성찰하는 학문이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사주팔자가 정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첫 호흡을 하는 순간 자연의 에너지와 일치하는 사주팔자를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얼개가 결정되는 것이죠. 이때 인간과 자연 에너지의 상호작용에 의해 몇 가지 인생 트랙이 주어집니다. 이 인생 트랙이 어떤 사람에게는 2개, 어떤 사람에게는 3개 등 사람마다 가지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최고의 인생 트랙과 최저의 인생 트랙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최고의 인생 트랙이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 로또 1등에 당첨된다든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최저의 인생 트랙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비참한 노숙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최고의 인생 트랙과 최저의 인생 트랙의 차이는 삶의 효율성에 있습니다.
행운을 누리는 삶이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거두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축구 경기에서 잘하는 선수와 못하는 선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람을 따라가느냐, 축구공을 따라가느냐의 차이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공은 놓쳐도 사람은 놓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기 시간 내내 죽자고 축구공을 따라다니지만 한 번도 공을 차지 못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축구를 잘하는 스타급 선수는 사람을 놓치지 않고 또 정확하게 공이 오는 길목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기회를 만들고 또 기회를 잡으면 결코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공을 잡으면 끈질긴 진념과 투혼을 발휘해 골로 연결해내지요. 최고의 인생 트랙에 올라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당신에게 주어진 삶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로 인해 스스로 삶에 대한 성취감과 만족감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인생 트랙을 선택했다면 결코 만나지 못할 귀한 인연을 만나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간답니다. 그리고 다른 인생 트랙을 걸을 때와 비교해 재물의 크기, 명예의 높낮이, 인생의 만족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5만여 명의 운명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최고의 인생 트랙을 걷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3%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로 제한해 살펴보면 이 비율은 더욱 낮아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최저의 인생 트랙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어떤 행운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도 미처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노력만큼의 대가를 누리지 못한 채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운을 누리는 행복한 삶. 과학적인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모든 변화는 전조를 보이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보통 사람들이 천시를 알 길은 없지만 자신의 가시적인 변화를 통해 운이 바뀌는 시기를 짐작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운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자신의 변화를 전제로 하니까요. 사람들이 운이 좋아지는 시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존감과 자신감이 강해진다. 시련을 견디는 동안 자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자기 안에 충만함을 느낀다. 2. 악연이 끊어진다. 운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손해를 끼치거나 나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인연이 정리된다. 3. 단점을 인정하되 얽매이지 않는다. 학력, 외모, 재산, 인맥 등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진 않는다. 4. 상대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외부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줄어듦을 느낀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의 가치 판단과 생활에 만족한다.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 5.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루게 된다. 비즈니스의 손실, 동료와의 불화, 건강상의 문제 등에서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 즉 사소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6. 새로운 일이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의 성과가 가시권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새 모임에 가입해 새로운 인연을 만나거나 새로운 일의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7. 고질병의 상태가 좋아진다. 힘든 일을 겪으면서 얻게 된 위염, 우울증, 불면증 등이 일시에 낫지는 않지만 이전보다 상태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실히 느낀다. 8. 가족에게 변화가 생긴다. 아이의 출산, 형제의 결혼, 승진과 전직, 재산의 변동 등 집안의 경사가 생긴다. 9. 취향의 변화가 생긴다. 좋아하는 색깔이 달라진다거나 의상, 헤어스타일, 취미가 자연스럽게 변화한다. 10.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한다. 과거에 매달려 후회하는 경향이 사라지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미래의 꿈에 도전한다. 누구나 최고의 인생 트랙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행운을 모두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불행한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온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 태어나는 모든 생명은 기쁨이고 축복이니까요. 이것이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행복과 행운을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운명학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운을 줬기보다는 때를 기다리라고 가르칩니다. 최고의 인생 트랙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주어지는 선택의 순간에는 늘 최적의 타이밍과 올바른 방향이 결과를 좌우하니까요. 사람의 만남, 일의 추진, 돈의 문제 등 모두 이 두 가지의 해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힘은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최적의 타이밍에 최고의 인생 트랙으로 옮겨갔다면 분명 길지 않은 시간에 당신의 삶은 드라마틱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에 세세한 신경을 쓸 필요도 없이 운명이 당신을 위해 최고의 것들을 준비해 두었으니까요. 당신은 내 능력과 노력 이상의 행운과 행복을 누리는 것에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자, 최고의 인생 트랙으로 올라갈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당신 앞에는 더 큰 행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운이 강한 부자들의 3가지 특징. 부자가 되는 방법을 다루는 책이나 기사에는 부자들의 공통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나 사실 타고난 그릇의 크기와 부를 축적하는 방법에 따라 부자들의 공통점은 각각 다른 모습을 보이게 마련입니다. 다만 제가 축적한 운명학적 데이터에서 재운이 강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변함없는 특징은 다음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돈에 대해. 재운이 강한 사람은 항상 돈이 있다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나는 충분한 돈이 있다. 당신은 이 말에 얼마나 공감을 하십니까? 돈은 사회 경제학적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에너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나름의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스스로 운동하면서 작아지거나 커지기도 하고 때로는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물기도 하지만 그냥 속절없이 흘러가 버리기도 한답니다. 재운이 약한 사람은 돈이라는 에너지를 끌어당기는데 자신감과 인내, 행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때 제대로 활용하지를 못합니다. 돈을 쓸 때도 고여있는 물을 바가지로 퍼내듯 한답니다. 돈은 고여있지 않고 흐르는 물이라 했습니다. 고인 물을 퍼내 쓰다 보면 자연히 불안해지죠. 이러다 물을 다 써버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돈이 없음에 불만을 터뜨리지요. 이처럼 재운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다에 매달리면서 돈을 벌 방법을 찾지 못한 채 허송세월을 할 뿐입니다. 반면 재운이 좋은 사람은 자신의 미래에 돈이라는 에너지가 흘러 들어오도록 물길을 만든답니다. 돌고 돌아 돈이라 했던가요? 적절한 투자를 통해 돈을 내보내는 흐름을 만들고 이를 통해 들어오는 흐름을 더욱 크게 만들어가는 것이 에너지의 순환에 따르는 재운의 활용법입니다. 따라서 재운이 좋은 사람들은 더 크게 들어올 것이라는 기쁨으로 돈을 쓰며 그렇게 쓸 돈이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자신에게는 항상 돈이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맹자는 항산이면 항심이라고 했습니다. 돈이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삶은 항상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게 하고 이는 재운을 향상시키는 기반이 됩니다. 2. 세상에 대해. 재운이 강한 사람은 피해의식 없이 현실을 냉철하게 받아들입니다.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인 에반 슈피겔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삶은 공정하지 않다. 그것은 당신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그렇게 굴러가기 때문이다. 24세의 나이에 인생이 공정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를 당당하게 보여줍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착하게 산다고 해서 반드시 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태어나면서 부자인 사람이 있는 반면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의 빚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불운한 피해자로 규정한다면
원망과 불만에 짓눌린 행운은 제대로 한번 날아보지도 못한 채 날개가 꺾여버리고 말지요. 눈에 보이는 상대적인 피해의식을 버리고 냉철한 현실 인식과 자신감으로 무장한 채 우선 현실의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게임의 룰을 인정하지 않는 선수는 경기장에 나설 수가 없답니다. 일단 경기장 안에 들어선 다음 그곳에서 당신이 타고난 재운을 마음껏 활용하세요. 3. 인간에 대해. 재운이 강한 사람은 사람을 가려 사깁니다. 돈을 벌고 모으고 지키는 과정에서 부자들은 다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상처를 받은 적도 있었고 배신을 당한 적도 있었으며 싸움을 벌여야 했던 적도 있었겠지요. 그러는 동안 그들은 자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아무에게나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자수성가로 준재벌의 위치에 오른 고객이 선생님, 믿을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별로 없어요. 라는 말로 제게 세상살이의 어목함을 대변해 주었습니다. 물론 사람끼리 따뜻한 인심이야 얼마든지 나눌 수 있지만 돈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을 냉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재운이 강한 사람들은 친분이 있는 대다수의 사람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편입니다. 심지어 가깝게 지내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까칠하다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인간관계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답니다. 그 대신 스스로 깊이 신뢰하는 소수의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대하며 끝까지 신의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인간관계는 철저하게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이 타고난 운을 활용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답니다. 행운은 타이밍과 방향이 결정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운이 좋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감나무 밑에 있는데 입을 벌리자마자 감이 떨어졌을 때, 아니면 로또 복권을 구입했는데 1등에 당첨됐을 때를 의미할까요? 물론 횡재수도 운의 영역에 속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횡재수는 바로 손재수로 이어져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요. 여기서는 느닷없이 얻고 올리는 횡재수보다는 운의 일반적인 인과관계를 다루려고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니까요. 운명학 역시 자연의 법칙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과학의 영역입니다. 운명학에서 운이 좋다는 의미는 삶의 효율성이 높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스스로 노력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비해 더 많은 돈과 명예가 따르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좋은 인연을 만나 쉽게 난간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노력은 하지 말라거나 되는 대로 살아가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었을 때 자신을 공치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공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고 그것이 더 좋은 인연과 기회로 연결되어 다시 좋은 결과를 낳는 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간답니다. 말 그대로 행운이 행운을 부르는 셈이지요. 운이 좋은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는 적절한 타이밍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방향과 타이밍의 조합, 이것이 운명학에서 다루는 행운의 제일 법칙입니다. 여기에서 운의 방향과 타이밍의 인과관계를 살피고 밝히는 게 운명학이죠. 먼저 운명학에서 말하는 방향의 의미를 풀이해 볼까요? 개개인의 삶은 일반적으로 어떤 경향성을 보여줍니다. 각자의 명과 운이 결합하면서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의 방향성이라는 표현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가는 삶의 태도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한 갈래 길만 직선으로 놓여 있는 게 아닙니다. 구비구비마다 몇 갈래의 선택지들이 주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서 곡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운명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타이밍입니다. 바로 선택의 시간이죠. 같은 방향 같은 길을 선택하더라도 타이밍에 따라 결과는 천양지차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향이라도 나쁜 타이밍에 선택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마련이죠. 방향과 타이밍의 인과관계를 사다리 타기 게임에 비유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원래 사다리 타기 게임은 하나의 선택지를 선택하면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세로선과 가로선이 만나는 교점에서 무조건 90도 각도로 방향을 꺾어야 합니다. 그러고는 다음 선택의 순간이 오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행로를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스스로의 의지로 제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직면하게 되고 우리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수동적인 입장에 놓이게 되지요. 그러면서 다음 선택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단, 사다리 타기 게임에서는 선이 고정되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가로선이 랜덤하게 위아래를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때 옮겨 타느냐, 내려올 때 옮겨 타느냐에 따라 운명이 엇갈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운명학에서 말하는 타이밍의 개념입니다. 올바른 방향이라도 나쁜 타이밍에 선택한다면 내리막길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고 좋은 타이밍에 선택해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 옮겨 탄다면 기대 이상의 결과를 수확하는 행운을 누리게 된답니다. 나쁜 방향이라 할지라도 좋은 타이밍에 선택을 하면 손실을 크게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나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사를 하고 싶은데 집이 안 팔려 고민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고 싶어 하죠.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이익을 볼 수 있는 타이밍에 구입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자신의 재운에 맞는 종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가 역시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좋은 거래자를 만날 수 있는 타이밍에 부동산을 내놓아야 합니다. 처음 두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되면 부동산 거래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둘 수가 있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세 번째 조건이 충족되면 최소한 손실은 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타이밍이 아닌데 부동산을 팔려고 애를 쓴다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설사 거래가 되더라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주어진 몇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당신은 도표까지 만들며 고민을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택한 뒤 어떤 길을 택해도 비슷했을 거야 또는 그땐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하곤 하지요. 혹자는 그래, 결국 그 길을 택할 운명이었던 거지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운명학적 진실은 여러 선택지 사이에서 가장 좋은 길은 하나이며 당신은 선택할 권리가 있고 그 선택에 따라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과 성공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 택해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 운명학적으로 살펴보면 그 타이밍과 방향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과연 지금 회사를 옮겨야 하는지, 옮긴다면 어떤 종류의 회사인지, 현재 사귀는 친구와 결혼하는 것이 맞는지, 부동산을 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산다면 어떤 종류의 부동산인지 등에 대한 답은 언제나 명쾌하답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날 것이다. 행운과 불운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연출한 영화 인터스텔라는 식량 위기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새로운 행성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현대 물리학의 양자역학과 시간여행, 중성자역학, 블랙홀, 화이트홀 등 주요 과학 이론들을 토대로 상상 속의 우주를 실감나는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애와 인류애를 주제로 다룬 한 편의 아름다운 우주 드라마라고나 할까요? 인터스텔라가 우주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라면 놀란 감독의 전작 인셉션은 인간의 꿈을 통해 무의식의 뿌리를 찾아가는 영화입니다. 인간의 무의식에 침투해 생각의 씨앗을 심어 무의식을 바꾸면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현실까지 달라진다는 놀라운 상상력을 영화로 만들어 큰 성공을 거두었죠. 놀란 감독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우주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는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시작도 끝도 없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무한의 세상이죠. 그렇습니다. 운명학은 바로 이 무한한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을 인간을 통해 해석하고 읽어내는 것이랍니다. 우주를 움직이는 에너지와 법칙에서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게 인간의 존재이니까요. 영화 인터스텔라의 도입부에서 주인공 쿠퍼가 딸 머피에게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려줍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날 것이다. 자신의 이름 때문에 머피의 법칙처럼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난다고 불평하는 딸을 달래며 위로하는 말입니다. 머피의 법칙이란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이 연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때 흔히 쓰는 표현이죠. 영화에서는 아버지가 딸에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일어날 일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으로 들려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사주를 해석해 볼 때 제가 사용하는 동서양 운명학의 7가지 기법 모두에 공통되게 나오는 사건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셈이죠. 결국 운명을 알고 활용한다는 것은 나쁜 일이 단 하나도 생기지 않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최소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재물이 빠져나가 손해를 보는 운수가 있을 때 이를 미리 알고 잘 대비한다면 수천만 원가량의 손해를 수십만 원 정도로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손해액을 0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불운이 닥친다면 기분이 좋을 리야 없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불운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입니다. 같은 일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향후 인생의 진로가 달라지는 것이죠. 똑같은 물을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고 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랍니다. 때로는 행운을 만나고 때로는 불운을 만날 뿐이다. 장관급 고위직을 지낸 Y씨는 현직에 있을 때 인연을 맺어 은퇴한 후에도 기회가 되면 종종 만나는 분입니다. 이른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세상 공부와 자기 수양을 게을리하지 않는 분이죠. 또래 세대가 대개 그렇듯 가난한 집안 7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나 열심히 공부한 덕에 고시에 패스한 수재입니다. 정권이 바뀌는 동안 몇 차례 고비는 있었지만 기다림의 자세로 마침내 사정기관의 수장이 되어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행운만 가득하기를 바라지만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이란 게 한 손에는 행운, 한 손에는 불운을 들고 먼 길을 가는 게 아닌가요?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행운을 만나고 때로는 불운을 만날 뿐이죠. 그러니까 행운도 내게서 비롯된 것이고 불운도 내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도 제 마지막 기도는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것입니다. Y씨가 언젠가 제게 건넨 말입니다. 행운도 불운도 모두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겠지요.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특히 마지막 구절이 인상적이었던 만남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Y씨의 마음가짐이야말로 행운을 부르는 삶의 태도입니다.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이 곧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이니까요. 여기서 시련이라는 표현을 불운이라고 바꿔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불운을 견뎌내면 행운이 찾아온다는 믿음은 언제나 삶의 진실이랍니다. 이처럼 자기에게 일어난 일은 모두 자신의 삶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니까요. 이때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행운과 불운이 엇갈리게 되죠. 물론 좋은 일이 생겼다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리고 나쁜 일이 생겼다면 그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른바 자기 반성이고 자기 성찰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영국의 작가이자 비평가인 윌리엄 하즈리트의 말을 떠올려 보세요. 행운은 위대한 스승이다. 불운은 더욱 위대한 스승이다. 아울러 한 가지라도 감사해야 할 일을 찾아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시련을 견디게 하는 힘이자 자기 안에 행운의 씨앗을 심는 일이지요. 힘든 시기에 뿌린 행운의 씨앗일수록 나중에 믿기 힘들 정도의 큰 열매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운명의 법칙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기 힘들지만 견뎌낸다면 그 이상의 보상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 만나는 눈부신 햇살 같은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서윤의 운, 준비하는 미래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내용이 행운 가득한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